마음이 아플 때 그 고통 속에서 갑자기 세상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고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을 떠올리면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모습만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심리학 연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한 마음이 때로는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심리학계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우울한 현실주의라는 개념이었죠. 이 이론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가벼운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연구진들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전구의 점등을 조절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의 참가자들은 자신이 전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는 무작위로 불이 켜지고 꺼지는데도 말이죠. 반면 우울감을 느끼는 참가자들은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평상시 우리 뇌는 긍정적 편향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을 높게 보며 나쁜 일은 남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울한 상태에서는 이런 장밋빛 필터가 사라집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벗은 것처럼 현실이 날 것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명료함이 항상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잔혹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는 현실이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뇌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가 생존 도구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죠.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철학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뇌의 보상 회로가 평소보다 덜 활성화됩니다.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예전에 즐거웠던 활동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추론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갑고 냉철한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예전보다 세상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희망이나 기대라는 색안경 없이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다 보면 모든 일의 부정적인 면만 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게 되죠.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자동 모드로 살아가던 뇌가 갑자기 깨어나서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갑자기 복잡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걸까?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게 되죠.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철학자들이 우울한 마음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어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네거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도 있었죠. 19세기와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이라고 했고,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말했어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미는 인생의 부조리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죠. 이런 철학적 사상들이 우울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미 일상 속에서 비슷한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느끼는 감정과 일치하는 거죠. 낙관적인 환상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고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 허무맹랑한 철학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깊이 있는 사색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특히 문학작품을 읽을 때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고독이나 절망, 실존적 고민들이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나 카프카의 변신 같은 작품들이 갑자기 깊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료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위험과 부정적 가능성을 너무 선명하게 보게 되면 행동 자체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도 실패할 가능성만 보이니까 시작조차 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이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울한 상태의 논리적 사고가 가진 양날의 검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은 생겼지만 그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분석적 마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깊이 분석하다 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모든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현실적 사고와 희망적 사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낙관적이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너무 비관적이면 행동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치료사들은 환자에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도와주죠. 네, 인생은 때때로 불공평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서도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이를 균형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극단적인 부정적 사고도 극단적인 긍정적 사고도 아닌 현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관점을 기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과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모두 현실과 거리가 멀습니다. 대신 나는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고 어떤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더 건강하고 현실적이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분석적 사고는 진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존에 도움이 됐을 거라는 추정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거나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번아웃에 빠진 사람이 갑자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성공과 성취에만 집중했지만 마음이 지치고 나니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값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예술가들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암 진단을 받은 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다고 우울감 자체를 미화하거나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인 우울증은 분명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료한 사고는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석적이고 냉정한 시각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관점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가벼운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창의성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관습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많은 유명한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우울한 시기에 가장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료함을 바탕으로 조금씩 희망과 기쁨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은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작은 의미들을 찾아가는 거죠. 치료의 목표는 다시 맹목적으로 낙관적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 인식과 희망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분석적 사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긍정적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죠. 셋째,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세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증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명료함은 여러분의 뇌가 상황을 이해하고 생존하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통찰들은 앞으로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